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3%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3,600억 정도, 3,70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1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아마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이제 매수세가 이어진 것 같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도 1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많은 수급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 전체가 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2,2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5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어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바로 이렇게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특히 이제 2차전지 테마 위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이벤트까지 수급이 들어왔다가 수급이 빠지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MSCI 이펙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MSCI 리밸런싱까지 상승을 했다면 MSCI 리밸런싱 이후에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60선, 21선 위에서 이제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온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폭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9월달 증시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은 이제 2650선 정도, 저점 라인은 이제 2500선 정도인데요. 이 사이를 계속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올라가면서 좀 이제 코스피가 탄력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인 이 증시 지표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 수급에서 좀 코스피로 몰려오는 움직임이 보일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919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등을 하다가 이제 좀 꺾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테마들이 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또 이제 반등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한 듯 하고요. 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종가까지 밀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급을 보게 되면 그동안 계속 매수를 해오던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지금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움직임이 다음 주 평일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스닥 움직임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이 몰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테마들은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18원으로 오늘 8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환율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결국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고점을 유지를 하고 적절한 수준을 지지를 하고 요 사이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 지표들이 좀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이제 마무리가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예상 범위대로 이제 환율은 떨어지고 증시는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표를 생각을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 나스닥은 이제 어제 상승 시작해서 조금 이제 다우는 하락, 나스닥은 보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니케이는 조금 상승했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가 크게 상승 탄력을 붙여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날도 한번 다음 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0.4% 정도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한 0.2 0% 정도네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크게 뭐 반등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선물 지표가 지금 아직까지 크게 많이 올라가는 날은 없는 것 같고요. 상승으로 시작해도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위기감이 좀 이제 많이 안정화되어서 증시가 이제 큰 하락보다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요. 원자재는 국제유가가 8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큰 하락 없이 2.7달러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 압박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뭐 자리를 잡았습니다. 4.1% 수준, 4.12%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이 전 고점, 가장 높은 구간을 한번 넘어갔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다행히도 크게 그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안정된 방향으로 들어와서 평소에 횡보하던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이 시장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표들이 전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번 하반기, 남은 하반기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50원 하락해서 4.12% 하락했고요. 17,4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까지 꾸준히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의 가격은 뭐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거래량이 또 죽어버리면서 또 진행이 되었고 일별 거래량도 900만 주 정도로 전날 대비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7일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4%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시키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던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그 수급이 집중되었다가 빠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MSCI 비중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31일까지 이 수급을 집중시켜서 마지막까지 이제 거래를 붙여서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거래가 빠지면서 그죠? 이 어제 급하게 매수했던 물량을 좀 이제 일부분 덜어내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 비슷한 패턴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급하게 올리고 나서 질질 이제 이렇게 빼는 모습이 계속 나왔고요. 지금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급하게 올리다가 한번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처럼 이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을 좀 띄우면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기다리고 있는 19,000원, 20,000원대까지는 뭐 크게 아직은 도달을 하지 못하고 좀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한번 지켜볼 거고요. 17,400원 정도 우리가 평소에 주요 지지 라인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라인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 이 정도 뭐 조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상승했던 것이 사실 특정한 이 이벤트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수급에 대한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 특히 JP모간, 그 다음에 모간서울, 신한증권이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또 이제 빠지는지, 그리고 공매도 잔고를 다시 늘리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가둬놓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 아래 위를 찍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코 이렇게 계속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분들은 이 큰 상승을 결국에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계속 다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네라고 해서 다시 신규 진입을 할 때쯤이 되면 이미 주가가 상당히 반등을 하고 난 뒤에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관점이라면 내려오는 구간마다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이제 우리가 물량을 덜어내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형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큰 수익이 나오는 지점에서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 추세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음운구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N자로 좀 올라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카오 어플인데요. 제가 이제 재미로 이렇게 이제 공짜로 차트 예측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구역을 정해서 결과를 보기를 하면은 이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와 유사한 구간을 찾아서 앞으로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진행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재미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게 10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 이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패턴의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당장 뭐 내일부터 해서 올라가 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지루한 횡보를 끝내는 그런 상승 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 해서 이제 재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27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뭐 전날 전전날 계속 이제 매수를 하다가 오늘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뭐 주가가 내린 것 대비해서는 크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이제 9만 7천 주 매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금융 투자에서 나오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11만 주 정도 나왔고, 보험은 13,000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투시는 22,000주 매수하면서 또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13,000주 매수를 하면서 뭐 크게 매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9월 달에 또 매도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혹은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기관 투자자 수급이 또 이제 매도 없이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별 거래량이 이전 이 1,700만 주를 넘어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도록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뭐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다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힘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550만 주로 전날 650만 주 대비해서 100만 주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우리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공매도를 쇼커버링 하면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8월 31일자로 MSCI 리밸런싱 당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날도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이 상환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9월 달에 지금 매도가 시작되는 참에 또 이렇게 45만 주 1거래가 나오면서 공매도를 또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0만 주 정도 거래량 중에 45만 주가 되면서 한 5% 정도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지금 한 최근 3일 동안에는 공매도 거래가 1% 미만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다시 공매도 비율이 늘어나면서 공매도를 또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를 꾸준히 또 늘려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얄밉게도 똑같은 수급이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공매도가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증권이 130만 주 매도를 해왔고 매수는 이제 94만 주 위치를 하면서 매도를 이제 쏟아낸 창구가 주로 이제 신한증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날까지 이렇게 모간서울, 신한증권, JP모간이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해 주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밸런싱 끝나자마자 이렇게 공매도를 다시 치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요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매수 수급이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공매도에 좀 휘둘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래 위로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런 이해관계가 끝나고 기관 투자자라는 그런 주요 수급이 조금 더 붙어준다면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차장고고요. 대차장고는 오늘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93만 주 상환되었고 체결이 47만 주 해서 한 50만 주 정도 줄었고요. 대차장고는 1950만 주 정도로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와 함께 같이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또 오늘자로 해서 1 공매도 거래가 또 늘어나면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또 신한증권, JP모간, 모간서울 위주로 매도가 시작되면서 공매도가 또 한 5%에서 10%까지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또 주가를 눌리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 시기가 또 이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27만 주 매도해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전전날 매수한 것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은 양 매도하지 않았고요. 13.78% 수준의 보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음 주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인지, 혹은 크게 매도하지 않고 주가를 이제 좀 유지를 하다가 추가로 상승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SCI 리밸런싱까지는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수급이 좀 빠지면서 하락을 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내리고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 라인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둬져 있던 그런 상단 라인을 뚫었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횡보 구간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네, 계속 그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을 늘려간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이 기업의 비전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코스피 내에서도 계속 MSCI 리밸런싱 대상이 되면서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주가 상승에 템포를 늦춰서 생각을 한다면 마음 편하게 이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계속 수익이 나다가도 본전으로 왔다가 손실이 조금 났다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이제 조바심도 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이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집중을 하면서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월별로 제가 이제 한번 주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건 이제 K방산이 9월에 폴란드를 간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산이 이제 주요 이 이벤트로 나오긴 했지만
방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같이 폴란드에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9월 달에도 이렇게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가서 또 이제 이 폴란드의 원자력 업체들과 협력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추가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폴란드는 다음 달 12일이죠. 요때가 8월자 기사였기 때문에 다음 달이라고 한다면 이제 9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다다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 크리니차 시를 방문해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명예 후원하는 그런 대규모 국제회의에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이제 뭐 MOU 체결이라든지 또 그런 협력을 공고히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 경제사절단이 방문하기 전에 폴란드 쪽에서는 이제 이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건설을 지금 이제 위한 추가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부에 지금 이제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일종의 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한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조만간 크게 멀지 않은 시기에 그게 승인이 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아마 이 좀 짜여진 이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한수원이 방문을 해서 또 이제 지금 이제 부지 타당성 조사와 함께 한수원과 그런 재파기 합작사를 또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이 지분 49%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또 한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이렇게 폴란드에 방문을 하면서 그런 폴란드에 대한 원자력 협력을 구체화시키는 것 같고요. 이번에 9월달에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폴란드 기후환경부에서 부지 타당성 조사를 승인을 하게 되면 부지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합작사 한수원의 49% 지분을 참여하는 합작사 설립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수주가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작사 설립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공교롭게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런 이제 장관이 지금 수출입은행장 출신으로 또 이렇게 교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빠르게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번 하반기에 그런 이제 자금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빠른 추진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교체를 한 것도 아닐까, 네,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좀 하반기에는 좀 잘 풀리도록 기대를 해보고요. 9월 달에 폴란드 소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달인데요. 10월 달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10월 달에 UAE 대통령 국빈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국방 등 4대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UAE 대통령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중순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히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서 원전과 청정에너지 및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수소에너지와 그 SMR 그리고 대형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카 오르코기에 대해서 이미 건설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검토 내용이 검토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는 이제 우리나라 바라카 원전 4, 5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UAE도 이제 추가적인 건설을 확정 짓는 그런 시기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다른 국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할 때처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UAE 같은 경우는 이미 5에서 8호기를 건설할 것으로 부지를 선정을 해두었고요. 이미 부지 이 공사가 일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사라기보다는 땅 다지기죠. 그래서 건설 승인만 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UAE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갑작스럽게 수주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또 이렇게 방한을 해서 또 이제 중요한 이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이었나요? 네.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MOU 체결 이후에 이제 또 본격적인 그런 투자 소식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결국엔 UAE는 지금 우리나라와 힘을 합쳐서 제3자 3국 원전에 대한 수출을 공동 진출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그런 대형 원전 시장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장에 UAE가 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그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UAE 원전에 대한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듣고 넘어갔던 또 이제 사우디 소식인데요. 사우디에 대한 네옴시티 소식이 뭐 최근엔 계속 들려오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관련된 그런 이 소식이 예정된 소식은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네옴시티 이외에 지금 이제 LNG 발전 관련해서 사우디가 대규모로 지금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1800메가와트급 4개 사업 중에 이제 최대 2개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컨소시엄이 이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들어갈 거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은 수출입은행 참여가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업비가 이제 최대 10조 원대라고 얘기를 한 만큼 사실 대형 원전 수준의 그런 아주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 중 이제 절반 정도를 최대로 이제 지분을 확보해서 이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설 수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10월 말에 사업자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외에 10월 말에는 사우디 이 LNG 발전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주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 저런 이제 LNG 발전 관련해서 EPC라든지 저런 가스터빈이 들어가는 그런 가스터빈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도 진출을 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수주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보령 복합 발전소가 이제 보령이 이제 아니고 분당 열 병합 발전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는 않았고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좀 넘어갈 텐데요. 11월 달에는 우리나라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전이 이제 입찰을 이제 다 받고 개찰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렇게 3개 정도가 추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GS건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조금 이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충분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고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관련해서 대우건설도 많은 참여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유력한 후보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이 두 기업이 이미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최근까지 건설했던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이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았던 만큼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3조 5천억 정도로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이 3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업권을 이제 받았을 때는 한 1조 가까이의 수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올해 11월 달 정도에 11월 31일에 개찰을 한다라고 하니 개찰을 하고 이제 이 연내에 아마 이제 이 주설비 공사에 대한 발주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설비 공사가 이 기업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제가 소식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 6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그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윤곽이 아마 연내에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이 저렇게 신규 이 수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주 큰 이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형 원전 2기 수주를 하는데 주기기 수주와 그다음 기타 기자재 수주를 했는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2조 9천억을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조 정도는 이 대형 원전 2기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소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6기라고 했을 때는 총 9조 정도의 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주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외도 아주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체코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 의하면 체코가 이제 신규 원전을 이제 추가로 늘리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 부서장 이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신규 원자로를 최대 4기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코바니 5기에 입찰한 EDF와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자로 3기 추가 건설 입찰을 고려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5기를 건설하면은 나머지 이제 3기도 추가 건설을 요청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누가 선정이 될지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치열한 지금 이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좀 이제 협력을 잘 해서 진행을 하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 독일, 그죠?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 중에 하나였던 독일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제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 탈원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탈원전에 대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이고요. 탈원전을 했을 때 대체 에너지로 그 많은 전기 에너지를 대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법인세를 낮춰가면서 자국에 이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그 산업단지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그런 전력 수급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독일의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 움직임을 보면 수출보다도 수입이 훨씬 많아지면서 수출 규모를 상당히 이제 넘어서는 그런 비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대한 동향이 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요. 한 가지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생산하는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가스터빈 에너지, 기존의 화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